안녕하세요. 김옥인 마르코 신부입니다.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연습 촬영하러 왔는데 바로 찍자고 하네요. 여러분, 생태발자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늘 듣던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마티스 워크걸 그리고 윌리엄 리스라는 캐나다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이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는데, 즉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사람마다 평균적으로 자기가 차지해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당 주어진 공간이라는 게 이분들은 주장은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5,000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0평이라는 개념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축구장 한 면이 한 2,500평이라고 보면 됩니다. 2,500평. 그러면 두 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세계 평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지 우리나라는 좀 더 달라요. 우리나라는 몇 평이 필요한가? 13,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3,000평. 그런데 이게 2014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몇 평이 필요한가? 한 18,000평. 그러면 축구장이 몇 개 필요하죠? 7개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7개가 있어야지, 축구장 7개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가? 3개 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개 반.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생태 발자국을 과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과하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조만간에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우리가 앓게 되고 우리가 더 살 수 없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조만간에 닥친다라는 겁니다. 이 생태 발자국은 아까 얼핏 말했듯이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들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탄소 발자국은 기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체. 이 탄소를 대표적인 것들이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가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가스들을 소비해요. 자동차 타면 가스가 발생하죠. 전기를 쓰면 또 가스가 발생하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탄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그 안에 탄소를 소비시켜서 만든 겁니다. 산소를 소비시키고 탄소를 발생시켜서 만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간과한 것들.
우리가 많은 고기를 먹고 많은 고깃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식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과하게 소비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들이 아마존에 숲이 죽어간다, 나무를 다 베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무를 베는가? 소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소만 키우는 그 공간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만 키우는 그 공간 이외에 소를 먹이기 위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 나무를 또 베냅니다. 소가 차지하는 공간, 소를 먹이기 위한 그 공간을 차기 위한 또 다른 공간, 그렇게 벌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죽어갑니다. 산소가 줄어들고 탄소가 발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기후가 변화하게 됩니다. 기후가 변화한다면 어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어떠했는가? 작년에 기후가 어떠했는가? 제가 얼핏 생각하건대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왔구나. 비 많이 왔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상청량을 한 이후에 가장 긴 장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발생시켰던 탄소, 이산화탄소라든지 소를 먹이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소가 발생시켰던 그 메탄가스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해냈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후변화의 그 체계적인 흐름이 뒤죽박죽된 거죠.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을 정의한 것이 탄소 발자국입니다. 또 물 발자국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 어떤 분들은 물을 막 쏟아냅니다. 마구마구 소비하죠.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물을 마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주 형편없는 물을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갔다 와서 그것을 마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합니다. 한두 시간 우리가 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한다면 그 물로 샤워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양껏 물 씁니다. 왜? 내 몸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더럽게 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을 쓰자. 생각하면서 좀 줄이자.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아가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가고 싶죠? 제가 갔던 곳입니다. 히말라야. 지금도 저 그림 보면 마음이 참 설레입니다. 경치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훈자라는 곳입니다. 세계 3대 장수촌 중에 하나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파키스탄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게 돼요.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2번 갔었습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런데 이분들이 3대 장수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옛날엔 여기 살던 분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생산했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들고 온 것을 이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고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마구 먹어댔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여과 없이 의식 없이. 왜? 보기 좋고 달고 시원하고 깨끗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분들의 수명이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을 먹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옛날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데 이분들의 수명은 더 짧아집니다. 더 편리한 것을 먹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장애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나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제 피부입니다. 지금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제 피부입니다. 나병 같지요? 나병 아니에요. 그 나라는 여름에 온도가 좀 높습니다. 3월부터 40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40도 넘어가는 것이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지속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런지 몰랐어요. 왜 이런지. 그냥 뭐가 벌레 물렸나 싶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쭉 버티다가 같이 사는 신부에게 내 지금 피부가 이런데 왜 이러냐? 벌레 있냐? 라고 물으니까 더위 때문에 그렇대요. 너는 외국인이다. 너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저기 가기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후가 변화하면 우리 몸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 몸이, 우리 장기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떠날 때 이 파키스탄 날씨예요. 제가 가장 더울 때가 몇 대였는가 하면 50도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은 여기쯤이 돼요. 파이슬라바드. 50도라는 그 온도, 우리는 흔히 찜질방 이런 데서 경험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건조하니까 그래도 그늘만 감으면 시원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잠이 10분마다 깨는 거예요. 방 온도를 재봤습니다. 38도였습니다. 잠 못 자죠. 바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더워서.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적응됐으니까 물론 나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 날씨가 저 나라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곧 우리에게도 저 날씨가 적용될 겁니다.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또 한 가지의 그림. 여러분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하루는 이걸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뭐 천 같은 걸 막 꺼냈더라고요.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전거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걸 세탁해서 파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을마다 저런 곳이 다 널려져 있습니다. 마을마다. 여기도 조금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파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채소 같은 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채소 같은 걸 버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이 나라 사람들은 염소나 양 키우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염소를 양을 도시에서 안 키우잖아요. 농촌에서 키우죠. 근데 이분들은 도시에서도 키워요. 어떻게 먹이를 충당하느냐. 바로 이런 데 와서 염소를 몰아넣고 염소가 이것을 주워 먹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염소가 생산해내는 젖과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먹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도시 농업이라는 이상한 모습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잘 이 우유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원래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해서 어떤 말이 생각나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 그렇게 느끼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저런데 구경 가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고래를 춤추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이 고래가 이렇게 떠내려왔어요. 14m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왜 떠내려왔지? 라고 하면서 해체를 해봤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고래가 바닷속에 있지 않고 밖으로 떠내려왔을까? 이게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양이 얼마냐? 100kg라고 합니다. 100kg. 여기 보시다시피 밧줄도 있고요. 그물도 있고요. 플라스틱 병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이 고래 뱃속에 있었고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고래가 죽은 겁니다. 제가 왜 얼렁뚱땅 이 고래 이야기를 하는가? 고래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까 탄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얘기했죠? 고래가 바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탄소를 포집합니다. 대기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서 자기 몸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포집한 것을 자기 수명이 다 했을 때 바다 밑에 심해로 내려가서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또한 이 고래는 자기의 배설물을 통해서 수많은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의 중요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중요성 우리 다 알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또 한 가지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바로 고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즉 이 플랑크톤
미생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 배설물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 나무도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닷속에 있는 미생물들, 플랑크톤, 해양식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 쓰레기가 영국 사람들만 버린 걸까요? 고래가 영국에서만 살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렇게 죽은 고래가 영국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냇가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서 수많은 고기들이 저것을 먹습니다. 고래도 마찬가지였죠. 안타깝게도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그렇고요. 한강 하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회 참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회를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저런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먹고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안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함부로 투척해서는 안 되겠죠. 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만큼 감당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 이 생수 참 좋아하는데요. 이 생수를 먹는데 10분, 잘 먹는 분들은 이거 뭐 20초도 안 돼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다 마시죠.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난 10초 뒤에 20초 뒤에 소비되는 버려진 이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가? 45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사과 꼭지 2달이나 걸립니다. 기저귀 450년이나 걸립니다. 우리는 편하게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독되어 가고 있고 내 후손들을, 내 자녀들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버림으로써, 내가 관리 안 함으로써, 내가 흥청망청 즐김으로써. 여기서 우리 모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나요? 네, 우리 광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대구 대교구 사회복지의 주관으로 여러분을 위한
광고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부탁을 드렸더니만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설명을 부탁을 해 오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생태환경 활동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교구 내에서는 생태환경위원회 활동이 어떠한가? 교회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또 거의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구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경의 첫 말말이 한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묵시록의 맨 마지막 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했던 그 말마디까지 그 중간에 쓰레기란 말이 없어요. 물론 쓰레기처럼 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생태적이라는 말도 어쩌면 없을 겁니다. 없지요. 왜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성경 속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자기가 먹고 쓰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버려도 자연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고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줬잖아요.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의 열쇠가 끝나가 그 이후에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인간이 좀 더 기쁘게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기자 라고 했던 그 시점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 공업화,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에 휩쓸려서 살아갔었죠. 물론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발전적인 것들, 편한 것들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도 동시에 던져줬습니다. 1차적으로 빈부격차였죠.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시고 이거 지금 위험하다라고 그랬어요. 노동자들에게는 자본가가 타도의 대상이고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은 어쩌면 멸시의 대상일 수 있는 그 양립된 그 기준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과도한 산업화는 인간 본성을 상실한 그런 과도한 자본주의는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황께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선포했던 그 회칙이 노동훈장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노동훈장을 생태환경위원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가? 생태환경위원회 이 회의를 하면서 그 회칙을 교회가 발표하면서 늘 많은 교황들이 첫 번째 언급했던 중요한 회칙이 노동훈장이었습니다. 출발점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전인자 레오 13세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교황님이 레오 교황님이
그렇게 설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가치관 속에서 벌써 생태적인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무조건 나만 옳다라고 해서 안 됩니다. 무조건 내 편만 옳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고 내 편이 있으면 상대편이 있습니다.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 생태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의 세계는 좀 더 편안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오 교황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고 그 근거로 삼았던 후대의 교황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노동헌정을 삼았던 거죠. 교황님들은 그 레오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바티칸 공의회 누가 했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꽃피웠던 분 바로 교황 바오로 6세였어요. 굉장히 상식 안에서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고 그것을 각 분야마다 당신이 설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생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이 1970년도 초에 스톡홀름에서 유엔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식이 없으면 혹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언급을 안 하겠죠. 교황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후반 환경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또 언급합니다. 여러분, 의식을 전환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과하게 쓰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 과하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벌써 40년, 50년 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분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우리나라에 오셨고 우리 대구에 저렇게 계산성당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했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환한 웃음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분이 우리에게 웃음만 전해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분 역시 똑같은 말을 선인자들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 쓰면 쓸수록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맹목적으로 소비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맹목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왜?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돈이 돌고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 인간의 구원자에서 생리적으로 했던 그 인간의 구원자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그 부분이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가? 어떤 역할을 하게 했는가?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서 우리가 휘말려서 거기에 맞물려 돌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황은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베네딕토 16세 교황, 학자이시죠. 이분 역시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피조물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피조물이 우리와 똑같은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똑같이 어쩌면 하느님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과하게 말한다면 제 기준에서 우리는 의식 속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부이고 주어진 주변의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교황의 가르침의 흐름은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짓밟고 버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교황님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다가오면서 계속 우리에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이 만든 것 또한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정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지금의 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은 생태 환경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각 단체별로 각 그룹별로 공부하고 있는 찬미받으소서라는 책이 대표적인 것이고 사랑하는 아마존 우리 어머니이신 지구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알고 이것을 알고 좀 살아주십시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 적어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교황님이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 찬미받으소서. 그 책의 항목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우리 주어진 현상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교황님들이, 즉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교회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후손들이 어쩌면 그들의 조상인 우리들에게 핀잔을 듣지 않게 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육, 물론 중요하지요. 그와 더불어서 좋은 생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버리는 동안 후손들은 그것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황님이 이렇게 좋은 책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읽고 교회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갈고 있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책들도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요 다음 차트에서 제가 읽고 아주 감명 깊었던 아주 소중했던 책도 한 가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난 이것을 할 수 있겠다. 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한국 주교회에서도 이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여받으셔서 회칙이 나오고 난 뒤에 각 교구별로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그리고 제가 생태환경위원장을 맡으면서 5년쯤 되었는데 그 시기가 서울의 각 명동성당에서 각 교구 주교님들이 모여서 참여받으셔서 회칙 반표 5주년 기념미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추계 주교회에서는 특별 사목 지침을 발표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정과 본당과 교구와 사회 공동체에서 이런 활동을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이 활동을 합시다. 같이 협력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가정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기도하자라는 거죠.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점은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버리는 것들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가? 왜? 거기에 얼마만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추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또한 동시에 여기 포함된 거죠. 생활습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신부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샤워하는데 긴 시간 소비하지 않습니다. 아까 강의할 때 얘기했듯이 물을 양껏 쓸 수 없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킬로 가서 물을 떠와서 그것을 먹는 것에만 소비하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흥청망청 쓸 수 있는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전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방 온도도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쓰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아는 선배 신부님이 계셨어요.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10년 넘으셨어요. 10년 가까이 되셨어요. 가끔 겨울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가면 저도 오돌오돌 몸을 떨어요. 아니 신부님 왜 좀 따뜻하게 해서 살아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발 2개씩 신으시고요. 내복 입으시고요. 실내 온도를 아까 춥게 지낸다고 했죠. 그것은 곧 21도 그 밑으로 해놓고 사신다는 겁니다. 침실에 화장실을 이제 한번 쉽게 가면서 한번 들어갔었어요. 침실에 이불이 이만큼 해요. 침낭 있죠. 침낭 있고 그 위에 또 이불 있고요. 우리가 등산가는 침낭 그걸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어쩌면 연퇴하셨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보다는 더 많으시겠죠. 더 쓸 수 있습니다.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그렇게 자기 몸을 길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연배는 높으시지만 어쩌면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은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각 본당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구성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목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 본당별로 생태환경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왜? 지금은 이것이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를 살린다라는 것은 인간을 살린다라는 거고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도 함께 살린다는 거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 카리타스 사회복지회 여기 소속된 모든 부서, 단체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 부서마다, 각 조직마다, 각 단체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에너지를 절 소비하면서 혹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건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불어 함께 열린 시각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준과 가치관을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태환경 운동한다라는 자체가 참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운동한다라고 하면 참 별난 사람이다. 별난 조직이다. 많은 반발을 삽니다. 이게 곧 유별난 조직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유별난 조직 아니죠. 생태환경 운동한다는 것이 별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의 기득권은 아니죠. 왜?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면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언자적인 소명입니다. 해야 합니다. 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각 교구별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대구교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대구교구는 가장 먼저 이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교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홍규 신부님이 1990년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푸른 평화라는 운동을 통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약간 그 운동이 흐릿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운동에 대한 부분이 사그라지고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흐른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사그라들고 좀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교회가 교황님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다시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우리 생태 환경을 전공하신 신부님도 이제 우리 교구에 생겼고요. 저는 물론 그분을 도와서 함께하고 이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같이 활동할 겁니다. 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수임을 받고 이제 각 본당별로 이 일을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빌 때만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각 본당별로 예전엔 생태환경위원회라는 데가 없었어요. 교구 안에. 한두 군데 있었는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2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또 하반기 되면 또 더 많은 본당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탁했지만 하반기 되면 이제 우리 교구 각 본당별로 위원회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맞춰서 새로 발족한다라는 본당이 꽤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주교회에서 특별사목교사를 얘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7년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각 교구별로. 저도 이제 그걸 준비해서 5월 달에 서울에 가서 그것을 봉헌을 해야 됩니다. 우리 7년 동안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각 본당에서 그 활동을 해낼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활동도가 유사한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부탁을 했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자라고요. 제가 아까 강의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이것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강의 내용을 부탁을 했었고 각 시설별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다 이렇게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또한 함께할 우군이 생겼구나라는 것도 또한 느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발맞춰 나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공동체로서 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서로 더불어 주고받고 하면서 참 좋은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신자건 신자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왜? 지구를 살리는 것은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샬롯이라는 성 마테오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신자분들은 생태환경에 대한 아주 특화된 본당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느냐? 우리 교회 내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태환경에 대한 조직들도 있어요. 가톨릭 기후행동이라는 조직도 있고요. 정의평화연대 이런 연대도 있습니다. 전부 다 국제적인 조직이죠. 이 본당은 이런 부분에 가입을 해서 이번 분들의 당신의 본당에 맞는 실정에 맞는 표를 만들어서 50가지 창조물에 대한 아주 쉬운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감명 깊었어요. 이분들이 또 이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 우리만 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퍼날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자료들 몇 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시키면 가령 우리는 물에 대해서 별다른 의식 없이 살아간다라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비가 오면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는 물이 넉넉했지요. 근데 항상 그럴까요? 장담컨대 항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가 늘 우리가 원하는 때,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 원래는 2.0도를 낮춰야 된다고 했지만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1.5도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산업화 이전도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정한 기후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일정한 기후 패턴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올겨울 미국이 어떻습니까? 올겨울 유럽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폭설과 혹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써버렸기 때문에. 기후 패턴이 어긋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혹은 경험이 없다는 거겠죠. 예전처럼 그런 일정한 기후 패턴이라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시설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데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 보면 우리 시설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또 보면 그 여름 뜨거운 낮에 물을 주는 걸 봅니다. 물은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식물은 더울 때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더우면 한창 더울 때, 한창 햇빛이 내려질 때 바닷가나 계곡에 들어가죠. 그러나 식물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것이 가뭄을 더 부추깁니다. 우리는 물을 준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독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은 언제 줘야 하는가? 아침과 저녁에 줘야 됩니다. 그것이 식물에게 가장 좋습니다. 왜? 가장 오랫동안 품에 머물고 있거든요. 어디에? 자기 밑바닥에, 땅속에. 그러나 낮에 주면 증발해버리잖아요. 땅이 갈라지잖아요. 물 안 줬으면 안 갈라졌어요. 물 주니까 갈라지고 가뭄이 들고 식물은 시들어버립니다. 적어도 나무 아닌 채소 같은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물 주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목록을 보면서 느꼈던 것 또 한 가지. 우리 시설에 있으면 참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죠? 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특히 중증 환자분들이 계신 곳엔 더 하겠죠. 그분들이 생산해낸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합니까? 탈취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위생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소독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죠? 특정 상표. 써버리잖아요. 왜? 깨끗하니까. 냄새 안 나니까. 냄새가 없어져 사라져버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떳떳하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당장 깨끗해졌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계곡으로 흘러갔을 때는 다릅니다. 문제가. 가끔씩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에 있으면 아마 시설에 있는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최선의 서비스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과연 최선의 서비스인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분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그 불평이 가족들에게 가게 되고 그 가족들은 우리에게 컴플레인을 걸고 물론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얘기할 줄 알고 또 이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라고 설득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나 뭐 사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케어해야 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않으면 이 불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합의해 나가면서 조절해 나가면서 설득하고 또 요청하고 또 양보하면서 줄여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산해야 할 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고 그리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때때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육해야 할 뿐이고 교육을 받아야 할 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설에 있으면서 한 표를 이렇게 쭉 봤어요.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항목들을 다 적었는데 열이면 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적었 가장 하고 싶은 것, 첫 번째 하면 두 번째 다 들어가 있는 것, 여행 가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했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드려야 되는데 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내 지금 차라도 이분들 한 분씩 모시고 가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생각으로. 두 번 갈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그것이 어쩌면 이분들에겐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어쩌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장애를 갖지 않는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산해낸 모든 것들이 소비시켜버린 모든 것들이 혹은 버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분들 더 많게 만들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 주교회에서 이런 신철표를 나눠드렸어요. 참 재미있는 그림이고 이거 비단 사순 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줄이면 얼마만큼 탄소를 줄일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탄소 배출량이 바로 여기서는 이 기준에서는 외출과 운전입니다. 그리고 착한 온도, 우리가 쓰는 에너지, 실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아주 우리가 저거 없으면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죠? 차 없으면 어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추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더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 차를 끌고 나서야 되고 온도를 내 몸에 맞게 맞춰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구는 앓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괴로워합니다. 어쩌면 여기서는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 외에도 이만큼의 양의 우리가 먹는 부분도 여기 이만큼의 비율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과하게 쓰고 하고 싶은 것을 줄여나갔을 때 교황님들이 늘 일관되게 했던 그 과소비, 통제되지 않는 그 사고방식, 그것에 대한 조절과 중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 홈페이지에 특히 환경부라든지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한국기후행동 이런 데 보면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이 기준점을 갖고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나는 과연 얼마만큼 탄소를 생산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만큼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내 후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환경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그래도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소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운동을 하나하나 듣고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선각자 혹은 예언자일 수 있습니다. 기후의 예언자. 후대에게는 훌륭한 조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회원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소외계층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거두어 두고 서비스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완벽한 인간 생태를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선각자이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들어 나감으로써 또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함께 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소임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환경 생태에 대한 부분,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환경 지킴이 그리고 우리 지구를 관리해 나가고 선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문 자체로 벌써 여러분들 소임을 다 하고 있고 또 어쩌면 각 부서별로 각 조직별로 나름대로 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